네, 안녕하세요. 최성입니다. 오랜만에, 네,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 겸, 이렇게, 논의를 좀 중단한 게 지난 대선 때, 예, 무려 100일이 지났네요. 너무도 충격도 컸고, 또, 여러 가지 좀, 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네, 과연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네, 또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또 살아야 되고 대응해야 될지를 100일 동안 고민하고 오늘 드디어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일단 네, 세미래의 햇살님 와주셨고요. 일단 제 얼굴 화면 목소리 잘 나오는지 우리 세미래 햇살님이 파악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잔뜩 지난 100일 동안 영상 편집과 관련해서나 AI 관련된 부분, 유튜브 관련해서는 잔뜩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현숙님 또 세미래 햇살님 감사하고 일단은 목소리 어, 다 화면 잘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네, 잘 들리고 잘 나와요. 네, 좋은 많이 뭐 여러분들이 또 다 닉네임을 많이 바꾸신 것 같은데 네. 어, 아마 앞으로 제가 하는 유튜브는 기대해도 좋으실 겁니다. 예. 뭐 우선은 어, 제가 유튜브에 여러 가지 안내문에도 썼고 트윗이나 SNS상에도 어, 영상 상태가 좋고 어이구 이군규 우리 또 최고위원님 또 와주셨군요. 했던 것처럼 크게 이 세 가지를 우선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한 것이 이 유튜브 영상 편집 관련한 것들 그 중에서도 이 프리미어 프로 또 이 포토샵 또 애프터 이펙트 뭐 인디자인 또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많이 갈고 닦아서 지금 여러분께 띄우고 있는 물론 약간 연습용으로 띄웠지만 3개의 짧은 영상은 전적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소다미님, 정주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언제 어디서라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영상에 무기화를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아직도 좀 실습에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도 이제 제 가닥을 말씀드리겠지만은 100일 지난 이재명 정부가 보이는 위험성이 너무도 노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잠깐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뜻있는 행동하는 양심과 시민들이 이거를 잘 지켜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 하는 위기 속에서 정말 신독재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데 또 제가 배운 유튜브 영상 또 AI 기술 또 최성TV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무기가 돼서 때로는 대단히 중요한 저의 여러 가지 소통의 수단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코다리 사랑님, 숭룡님,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차피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는데 뭐 주구장창 시작부터 끝까지 이재명만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또 저도 생활도 해야 되고 생존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이런 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돼서 어떻든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SNS를 오히려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배운 여러 가지 이 뭐 전자출판 또
뭐 SNS를 통한 수익화 모델, AI 기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최성TV 구독자분들하고 다 하고 다 모든 분하고는 할 수 없고 뜻을 같이 하는 분하고는 특별 회원제를 도입을 해서 제가 배운 또 갈고 닦은 여러 가지 노하우나 기술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진짜 행복한 TV 채널도 만들고 또 내로남불 TV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TV 이런 최성TV 내의 이런 서브 채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양하게 이 소통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라이브는 토요일 날 이 시간에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이 녹화한 영상을 쇼츠나 롱폼 또는 다큐 형태로 띄우는 방향으로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외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가 띄운 3개의 영상을 보시면 좀 썸네일이나 영상의 편집의 어떤 퀄리티가 조금은 많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누구의 뭐 어드바이저는 도움은 받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영상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뭐 다른 분들 또 들어오시면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 지금까지 약 100일 정도 지났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 가장 제가 권위 있다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했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리서치 뷰에서 오리지널 데이터까지 이 4개월분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평가가 어떤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또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여러 이 방송 언론사에서 가상 대결을 해놨는데 민주당이 벌써 위기의 신호가 크다. 이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대의 관심이 되고 있는 추석 밥상에 관심이 되고 있는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14가지 의혹. 네, 저는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14가지 의혹이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어떠한 특수하고 특별한 관계인지 이것이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신독재로 가고 있다. 독재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지성인들, 지식인들, 우리 사회의 이 여론 지도층들 이들이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뭐 제가 오늘 라이브 과정에서 제가 만든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뭐 좀 시간을 전략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상은 뭐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차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여기죠. 아니죠. 오케이. 이제는 제가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라이브로 하더라도 내일은 이제 내일이든 모레든은 제가 아주 잘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찾았습니다. 네, 자
네, 자, 어, 우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49.4%, 거의 50%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가 41%, 이준석 후보가 41.2%입니다. 아니, 이준석 후보가 8.3%, 민노당이 1%.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 것을 49.5로 봅시다. 50%에서 0.5가 0.6이면 49.4. 이게 이제 지금 10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면, 우선 밑에를 잠깐 보면은, 그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가 50%. 네. 이재명 찍은 사람들이죠. 초기에는 61%까지 올라갔다가, 네. 결국은,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네. 또,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지지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를 물었더니, 네, 이건 리서치 뷰입니다. 정치적인 편향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대꾸이님, 시장님 돌아오셨네요.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네,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네, 줄림님, 또, 네, 긍정정님, 많이들, 코다리사랑님. 자, 여기 보면, 네, 이, 새로 뽑힌 대통령이 100일쯤이면 지지율이 가장 좋을 때죠. 네, 그런데 대선 때 지지율로, 여기는 11%가 떨어졌지만, 대선 당시보다, 아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초기 지지도가 아주 낮은 케이스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을 보면,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27.8, 박정희 17.6, 윤석열이 10%, 네, 김대중 5.2, 문재인 대통령이 1.8%로 의외로 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추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다 여론조사마다 다릅니다. 민주당 42, 국민의힘 33, 네, 9% 정도죠. 조국 신당 4%, 많이 줄어들었죠. 진보당, 그 다음에 이준석 3.4,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이 1.3, 정의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보다는 높지만, 안타깝게도, 네,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8월 말, 아까는 9월 말이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할 때 철저히 거리를 둬야 된다. 52.4. 네. 국힘이죠.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 23.9. 네. 그리고 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8.9. 모르겠다. 지금 국힘은 이 윤석열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정리해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예, 어게인 윤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다시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이 국힘의 미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이 부정이 2배 가까이 높아져 버렸죠. 네, 욕심을 부리고 사면을 무리하게 받고 나와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특히 또 이 당내에 성추행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들, 카르텔 때문에 이제 이 전형적인 진보 386 운동권이 보이는 이중성을 보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은 보면, 네, 이 당대표 적합도인데, 이건 이제 이미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개딸들, 예, 친개딸화된 민주당 내에서 박찬대가 31, 정청래가 57, 이런 구성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국민의힘도
이 장동혁이 이겨버렸지만 김문수가 40%, 39.8, 19, 안철수 10, 조경태 6, 주진우 4.7, 네, 이런 구성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변수는 통일교와 같은 이런 아주 돈봉투와 함께 이렇게 동원화된 표들이 여기에 많이 오염돼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민주당도 뭐 대순진리교라든가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개딸들과 민주당의 당원 구성에도 상당한 왜곡된 이런 이 조직화된 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네, 올로아리랑님,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 댓글을 중간중간에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라이브 한 다음에는 또 제 영상 편집 기술을 동원해서 막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걸 할 테니까 나중에 모아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네, 이거는 그때 이제 대통령 직무평가 이때만 해도 61%, 네, 정당 지지도 뭐 2배 이상, 네, 그리고 막 이재명 정부 출범했을 때도 새누리민주당 1.7, 네, 1.7, 1.2, 1.0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2%대 진입은, 네,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네,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자, 이제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 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감정 갖고 뭐 이렇게 흥분하고 막 이렇게 해봐야, 네, 본인들 건강만 저기 하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뉴스프릿이라는 뭐 그렇게 유명한 언론사는 아닌 것 같은데, 여야 지지율 박빙이 됐다. 서울이 야당 지지 43, 여당 지지 42, 전국이 여당 지지 44, 야당 지지 39. 놀랍죠? 아까의 그런 정당 지지도와 무관하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윤석열 어게인이든 뭐 내란 정당이든 뭐 이재명 무슨 뭐 사법 리스크든 이런 것하고 개의치 않고 이제 지지율에서 지금 이 정도면 원래대로 하면은 네, 국힘을 그냥 완전히 내란 정당으로 해서 해산시켜버릴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박빙이란 말이에요. 네, 뭐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우려로 한 거죠. 네, 광주 전라 지역에서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66. 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또 야당 대구 경북에서는 53. 네, 네, 세미레스님 좋은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이야기 한 달락 완전히 끝난 후에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는 게 나중에 영상 편집에 정리할 때도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차기 대통령 적화토까지 이제 성질이 급한 언론사에서 했어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 뉴시스가 한 거죠. 뭐 상당히 권위 있는 거죠. 그런데 여야를 막 나오고 했더니 장동혁이 18.3, 김민석이 14, 조국이 12, 정청래 8.9. 네, 그러니까 이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간의 이제 이 권력 투쟁. 네, 아무튼 적자생용. 네, 이게 이제 볼만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또 뭐 분노를 했다는 저기도 있고, 한동훈이 8.2로 들어갔고, 한동훈 밑에 있던 장동혁이 이렇게 나중에 뭐 김문수로 가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오세훈 6.3, 김문수 역시 5.5로, 네, 아까 35%대였는데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이준석 4.9, 김동연 3.2, 나경원 2.5, 김광수 2.4. 네, 이제 이 구도로 계속 이제 지방선거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번 저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해 드릴 자료들이 많으니까. 네. 요건 아까 인제 뭐 네. 어 지방선거 민심은 젊은 응답자는 그중에서 46%가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국힘당을 지지하겠다. 서울은 여야가 42대 43으로 박빙이다. 인천, 경기 6%, PK 4% 경합이다. 네. 광역단체장은 다른 인물로 교체하겠다. 놀라운 현상이죠. 맨 앞에 살펴봤던 뭐 여론조사니 뭐니 이것도 나름대로 한국 갤럽 거고 정당 지지도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17%가 차이가 나는데도. 자, 네, 요 뭐 주로 도표 중심으로 보도록 그림이 나와 있는 걸로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거죠. 한겨레에서 개헌이 필요하느냐 57%다. 내년 지방선거 함께 실시하겠다 61이다. 요게 이제 이재명 정부하고 한겨레 정당학회 이런 쪽이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연계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은 69.5%가 필요하다. 네, 했고요. 국힘은 낮죠. 여기 이제 권력 구조는 네, 4년 연임제가 53.1%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연결 아주 의혹이 강하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연임제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중임제까지는 논의가 되는데 4년 연임제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직 대통령은 안 된다고 헌법에 명료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당연히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띄우는 거죠. 4년 연임제 국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의원내각제 다 없다는 네. 민주당 지지층 즉 개딸은 4년 연임제를 가장 선호한다. 아주 위험한 거고 경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 예. 네. 질문을 4년 중임제는 빼버렸잖아요. 아시겠죠? 요 한겨레. 예. 그리고 요 보세요. 아주 한겨레와 정당학회를 끼고 한 아주 의도적인 질문 포맷. 4가지를 묻는데 4년 연임제 이재명이 말하는. 예. 이재명 대통령 이전까지는 이런 주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더구나 자기를 빼고 할 것까지는.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냐 교묘히 바뀌어서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세뇌시킬 거예요. 분권형, 내각제. 이리밖에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개헌 시기는 지방선거 때 추진을 해보고 바람 잡다가 총선으로 가는. 예, 또 대선으로. 3대 특검에 대한 평가 미진하다. 더 세야 된다는 거. 예? 과하다. 보통이다. 예. 자, 이런 여론조사는 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민 58%. 여기는 중임 연임을 넣었어요. 본지하고 갤럽은. 본지는 세계일보예요. 예? 대선 결선 투표니 뭐니 이런 거 나왔지만 여기서 4년씩 연달아 2번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는 32%. 네. 4년씩 2번 임기가 가능한 중임제는 26%. 나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합쳐서 58%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현행헌법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된다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초헌법적인 총통의 위상에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중요한 부분인데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제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결선 투표제 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네. 여기 나왔죠? 예. 아주 그냥 네. 이재명 정부의 아주 세뇌된 또 뭐 약간의 아부성 여론조사로 저는 보여요. 네. 한겨레나
이 세계일보에서 하는 거. 뭐, 자, 여기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거지, 여론조사를 한다는 뉴스에스가 한 거예요. 네, 뭐, 중립적인 편이죠. 조이대 사태 반대한다 47.5.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38.5, 36판. 네. 초박빙이죠? 네. 아까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뭐, 네. 중요한 것은 이런 나라, 다른 데서 한 줄도 쓰지를 않았잖아요? 네. 반대가 더 많다는 거죠. 여기는 잘못하고 있다. 잘한다가 조금 더 많고, 뭐 정당 지지도 현재 차이하고는 무관하게 나오는 거죠. 자, 네. 예. 요건 에이스 리서치라고 하는 다른 데서도 사태 반대가 더 많은 거죠. 예, 뭐 결국 뭐 언론사에서 요런 두 군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서 백중이라는 거. 네, 이거 이제 서울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들이 이제 뭐 자기 정치적인 입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서울시장을 해보니까 박주민, 조국, 정원호, 서영교, 박용진, 네, 전현희 이렇게 네, 뭐 그냥 고만고만한 거죠. 네, 중요한 것은 네, 뭐 민주당 지지층한테 물었더니 박주민이 제일 앞서고 조국, 정원호, 서경거, 뭐 전현희, 박홍근 이런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과 개딸 쪽에서는 박주민, 조국, 정원호 아니어 보이고 서영교도 경쟁력이 약하고 박용진 아니고 전현희도 경쟁력이 없고 네 박홍근 뭐 다시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제 오세훈과의 가상 여론조사는 여기는 안 했나 봅니다. 딴 데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여기 뭐 여기는 다른 데죠. 네 어딘가 볼까요? 드림투데이하고 윈지코리아에다가 물었네요. 네, 뭐 아주 무지막지한 친 이재명 언론사였죠. 자, 박주민 10일, 박홍군, 서영교가 좀 나왔고 전현희는 아니고 정원호가 의외로 삼성구청장이 홍익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보수 쪽은 오세훈, 나경원, 나경원은 지금 이제 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준석까지 요게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폭탄이 터지느냐. 한동훈도 넣어봤는데 뭐 너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한동훈의 한계가 나오는 거고요. 대충 보면 이제 그림들이 좀 그려지는 거죠. 자, 중부일보 경기도는 현재는 김동연, 추미애의 여러 가지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초강경 무리한 행보, 또 조이대 대법관의 어떤 뭐 청문회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의 야심, 개딸 지지를 염두에 둔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김병주, 염태영, 박광원, 김영진, 박정. 이래서 뭐 추미애 정도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추미애 의원이 이뻐서가 아니라 김동연에 대한 뭐 경계심이나 그동안에 대한 뭐 이렇게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래 보이고요. 그럴 때 이제 추미애 카드가 나올 때 이제 국힘이 어떤 후보냐에 따라서 경기도도 한참을 내다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서울도 그렇고 결국은 인물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김동연 지사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로 정해지면은 요 표가 다 지금 김동연이 아닌 표잖아요. 20, 30, 40, 네? 적합 후보 없다까지.
네. 그리고 오다가 내려갈 건데 뭐 당연히. 네, 여기도 지금 보면 네. 김동현 20%, 추미애 13%, 뭐 한준호 7%, 김병주 3%, 이현주, 염태영. 네, 그러니까 네, 추미애의 일강 체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유승민 18.7%, 나경원, 안철수, 김은혜, 원희룡 이렇게 되는데 유승민의 이 지지율은 많이 허수가 많죠. 예, 민주당 쪽에서 찍어줘 버리는 거라든가 뭐 찍지도 않으려면서 이런 표기 때문에 네, 이거는 유승민 의원조차도 자기 이 지지도 해석은 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응답률이 8.7%니까요. 뭐 그냥 그런 흐름이다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부산은 전재수 20.3, 박형준 15.9. 네, 박형이고 대전, 부산도 뭐 뒤에 네, 이렇게 16대 16 초박빙이고 네. 광주는 강기정 14, 민영배 네. 네. 아주 친이계인 민영배가 32로 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네요. 네. 대구 의도 뭐 정말 국민의힘도 사람이 없어요. 네. 주호영, 추경호가 14, 13이고 나머지 네. 여기 또 추경호는 여러 가지 또 조사받고 있게 되고 대구도 뭐 누구를 뽑으나 국힘이 되겠지만 상당히 새로운 인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국힘이 뭐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네, 경기도는 교육감은 임태희와 유은혜, 안민석 3자 구도로 가는데 현재 네, 지지율이 여기 나왔네요. 네, 임태희가 11%, 네, 유은혜, 안민석이 8.9%. 네, 뭐 네, 임태희 교육감이 거의 존재감이 없죠. 전남은 김대중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동명이인이 30%대로 압도적인 1위. 네, 이제 여기까지 보고 김현지 부분은 조금 이따 보러. 자, 대충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제 가상 대결이 시작됐는데 뭐 현재 종합을 해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청와대도 있어 봤고 국회에도 있고 시정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나 하는데 뭐 점수를 제가 이재명 정부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35점 정도 줄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인사나 정책이나 국정 운영을 오직 자기의 이 소위 말하는 범죄 혐의를 벗고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고자 거의 위헌적인 이런 행보를 너무 많이 해서 설령 별의별 수를 써서 이런 뭐 사법 리스크로부터 헤어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절차적인 문제들이 또 다른 위헌적 요소가 돼서 이것이 뭐 지금 여러 야당 의원들이나 또는 뭐 이 제3의 교수들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너무
이 심각하게 위법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것이 이재명의 꼴수 개딸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큰 이반이 올 거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국가 운영에 있어서,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고 일찍이 30대 때 청와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와 민족, 국정 운영, 네, 이런 게 30대 때부터 소위 말하는 어떤 공정성, 정의, 공공성, 책임성, 법적 어떤 책임과 위험성, 네,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뼛속 깊이 몸에 배어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가족, 측근, 그리고 강요, 또 당, 이런 쪽이 완전히 위헌적인 부패와 불법 탐욕의 카르텔로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경우는 예상보다 빨리 큰 국가적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권적 위기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전혀 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친북적인 NL 주사 계열의 386 운동권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겁이 없는데, 지금 만약에 이 미국이 오바마라든가 바이든 정부였으면, 민주당 정부면 이재명 스타일이 통해요. 응? 네, 아주 강하게 하는. 근데 이게 재수없게도 트럼프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를 대상으로 하는 반미적이고 뭐 또 뭐 등거리 외교적이고 이중적이고 때로는 뒤통수 치는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대북 송금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또 국내의 보수 진영이 믿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대거 미국의 트럼프 진영에 깊숙이 관여한 상황에서는 이게 언제 어떻게 총구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갈지를 모르는 이 위험 상황인데, 그걸 알기는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거기 있는 몇몇 분들이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찍이 뭐 DJ로부터도 외교를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미국과 제3세계 뭐 이런 혁명 운동사, 사회주의권의 어떤 혁명,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였던 뭐 정말 무지막지한 힘의 외교, 뭐 제국주의적인 이런 어떤 아주 강탈, 그 속에서 제3세계 지도자에 대한 거세, 네, 파나마에 대한 노리에가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거의 빵점에 가까운 거예요. 네, 이것이 결국 잘못하면 IMF 국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부도 위기가, 혹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건 우리가 아주, 네, 대통령의 개인적 이런 욕망과 어떤 욕구와 탐욕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해서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요. 특히 최근에 보인 이 네팔, 인도네시아, 프랑스, 영국에서 보인 소위 말하는 이 정치인의 탐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의 국제적인 이런 시대 정신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는 반 이재명 강고한 이 저항 세력이
무려 지금 대선 때 안 찍고 지금도 절대 못하거나 못한다고 하는 40%의 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인 거예요. 네. 따라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올 거다. 그리고 레임덕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임기 중에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지금의 이미 무리수가 많이 갔죠. 그래서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에서부터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그 외에 거의 위헌 위법적인 행동들이 또 법 집행이 이미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 있는 이 정성호 예전에 친구였지만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이 행안부나 이런 데 있는 강요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잘못 행보를 해서는 그들 역시 임기가 끝난 후 사법적 이 심판과 엄중한 어떤 위헌 입법적 행보에 대한 죄값을 치룰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요 점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현지 부분은 짧게 아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심각해요. 자, 여기 이제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김현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나무위키나 또는 이런 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는 출생이 써졌지만 다른 데는 출생, 담양인지 어디는 또 광주, 초중고는 없고, 상명여대도 박원석 전 의원은 무슨 상명여대 뭐였죠? 정원관리인가 이런 데로 했는데 여기는 경제학이고 등등 다 틀리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또 상명대 나왔냐 신구대 나왔냐 박원석 전 의원도 갑자기 이번에 자기가 소개했다는 이 말을 왜 하는지 했으면 진즉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닌 거죠. 저 정도면 자, 이거는 우리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이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서 김현지 실장의 지금 제가 보니까 의혹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 봅시다.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고 또 부속실장이면은요 지금 공무원 2급 1급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30대 때 청와대를 갔고 또 여기저기 대통령 자문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맨 먼저 주는 게 몇 년도 초중고 대학 사진 가족상 재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비밀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좀 공개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오늘 보면서 김현지 실장 관련한 4가지도 아니고 14가지의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에요. 첫째,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소위 말하는 출생 시기 의혹이 있다. 각주가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나이도 모르고 학번도 모르고. 두 번째, 출생 의혹이 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 얼마나 대단하게. 그러니까 오직하면 어떤 지금 루머까지 퍼집니까? 북한에서 태어났고
옮기기 민망할 정도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해명을 해버려야 되죠. 그 사람들을 허위사실만 이럴 게 아니라. 그래서 출생 시기 의혹, 그 다음에 출생 지역, 또 초, 중, 고를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최근에 와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예. 광주에서 고등학교 어딘지 뭐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 학력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상명여대냐 뭐 어디냐 뭐 어디 전문대냐 아니냐 몇 학번이냐 무슨 과냐. 네. 네. 대학 의혹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 만약에 어디 출마를 하거나 선출직이면은 허위사실 유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직이 이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서 뭐 비서실에 들어가고 경기도에서 들어가고 국회의원 할 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거기다는 써놓고 다 비밀이 유지되나요?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가족관계. 다 쓰게 됐죠. 부모님,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 자식, 결혼 유무 등등. 이 모든 게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저는 믿지 않지만, 그래서 인용도 하지 않겠지만, 혹자는 이재명과의 아주 뭐 썸씽설 해가지고 뭐 과거에 시위 도피할 때 이 김현지 집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으로부터, 또 어느 인터넷 댓글을 보고는 아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또 각종 억측이 나오는 이 가족관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산. 네. 공직자 이번에 오픈을 해야죠. 어떻게 그게 비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대장동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게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익 프로필 사진조차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이 최초로 됐을 때 거기서 인수위 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인수위라든가 이런 쪽이 완전히 경기 북부그룹들, NL그룹들, 통진당 그룹들이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할 때, 공동정부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런 경기 동부그룹하고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또 대장동 개발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 난리가 날 때 33,000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벌금을 받고 했는데, 왜 이렇게 김현지 당시 국장이 깊이 관여했고 나중에 대장동 아파트는 어떤 연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혹도 살펴봐야죠. 네, 이게 아홉 번째고. 열 번째는 백현동 옹벽을 환경영향평가에서 3단계 상향을 하는데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김인호 산림청장, 현지 청장하고 같이 썼다는 거. 이것도 뭐 정말 저도 8년 고양시장 해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알죠. 네. 이것도 조사가 필요한 거고. 열 번째, 김인호 산림청장을 이번에 또 산림청장으로 한 것은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거는 김현지 작품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김현지의 인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이 인맥꾼들 이야기가. 응? 네. 이거는 인사 농단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도 인사 개입. 네? 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현통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열 번째. 그리고 또 경기도청 떠나서 대권 나올 때 배소연한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해서 뭐 했던 것들. 이거는 중요한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조폭이었던 박철민 씨가 이재명에게 5억을 건넸다. 김현지가 대신 받았다라는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걸 거두어 드리고 뭐 네. 그냥 사실 무근인 것처럼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네. 이거 역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지금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특활비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이 특활비를 여러 가지 유형 의혹이 나오는데 이거는 총무비서관에서 본인들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네, 특활비 유형 또 하나는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서 네, 2012년에 이재명을 대신해서 수임료를 받는 이 특수관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이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인데 유엔 주재 대사로 차지훈 씨가 가는 또 뭐 이건 정말 국제적인 외교 사례에 있기 어려운 거죠. 네. 왜 성공보수를 이재명을 대신해서 받느냐. 네.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14개의 의혹인 거예요. 이런 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14개의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네, 이재명 대통령 개인과 이재명 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왜? 여기에는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성남과 경기도라고 하는 이런 이 비선 실세 라인들 박근혜 대통령 때 문제가 됐던 이 라인들 그리고 모든 인사 라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이런 부패와 이권과 각종 불법 편법적인 이런 의혹과 연결된 사람의 보상적 인사 그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변호사들이 대거 중요한 직책으로 가는 건 이건 뭐 유사일에 이런 사례가 없는 거죠. 이 점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가 파악을 하고 있을지 이거를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자료를 이제 조금 속도 있게 하니까 1시간 정도의 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주제까지만 나왔고요. 여러분들 좀 또 오랜만에 네, 홀로알이랑 기괴한 김현지 네, 네, 떠도는 말처럼 간첩이라면 어떻게 뭐 이런 설까지가 나오는데 목소리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뭐 이제 오히려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추측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남 시민연대, 네, 성남 시민 모임 이 당시에 그때 이 통진당 계열들하고 깊숙한 연대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높고 정진상, 네, 또 김현지, 네, 뭐 이재명 이런 이유들이 그 당시 인수위부터 해서 이 통진당 계열의 아주 숨은 실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속실장이 되면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 네, 부속실장은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 문건 편지 이런 것들을 뭐 직접 간접 따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거나 또 이권과 직결된 이런 경우일 때에는 정말로 이 뭐 큰 위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과연 그런 부속실장이 그만큼 위험한지 어떤지를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국정원에서 조사 김현진은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이종석 원장이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구급 공무원 SGK님 신원조회 하는 거 아닌지요? 하기도 당연히 하고 모든 공무원은 지금 내가 말했던 이 14가지 의혹 중에서 이 한 8가지는 의무적으로 쓴다니까요. 그거를 안 쓰고 뭐 숨기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 박원석 전 의원은 뭐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어찌됐든 어떤 영문인지, 예? 뭐 지금도 가끔씩 통화한다는 거 보니까. 네, 세미래 햇사님이 뭐 의미 있는 이야기 20대의 이재명 비토는 예전부터 심해서 요즘엔 세대 혐오로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영포티 소리 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관련 비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 30대 MZ세대들은 아주 뭐 부모들에 대해서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저기 때문에 막 뭐 현금 갖고 또는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어떤가 하는 것들을 너무 잘 판단하는 거죠. 네. 네. 젊은이들의 불만은 시한폭탄입니다. 요게 지금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네팔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상황을 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제 뭐 네. 용암처럼 끓고 있는 거죠. 건강이 최고님, 예. 세상TV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총리 형, 김민웅은 목사라는데 하는 짓 보면 꼴통 주사파 같이 보여요. 저는 잘 알아요. 두 분 다 잘 알아요. 예, 뭐 아주 위험하죠. 매일 사건 사고가 터져서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네. 네. 민순 김님, 또 머니볼님, 네, 뭐, 네, 개금산 신선님, 네, 반가운 이름들 많이 보이네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제목도 흥미로운 거죠. 현재까지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신독제의 우려,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최성TV가 앞장서겠다. 네. 그걸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최성TV를 훨씬 더 내용도 풍부하게 하고 또 대중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영상기술과 AI 기술을 배워서 다양하게 선보일 거다. 앞으로 보일 거예요. 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도 활용할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하나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네, 국제적인 여러 가지 뭐 미중 관계, 한미 관계, 또 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또 뭐 국내 경제, 또 국가 위기, IMF 위기 제2의 또 뭐 청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성TV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생활과 생존과 노후와 또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이런 자립화, 네, 이런 것을 해 나갈 건가, 그런 점에서 이 소위 말하는 유튜브 AI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공부한 걸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따로 네, 특별한 뭐 회원제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또 서로 자료도 공유하는 그런 특별 회원 제도를 뭐 지금 준비하고, 거기에는 또 좋은 강사진들, 또 제가 한 3달 동안 최고의 선생들로부터 또 이 강의를 받고 자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나타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나 내년 지자체 경우를 보면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
네, 뭐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데 현재의 국민의힘의 그런 윤어게인이라든가 또는 이 소위 말하는 극우적 행보를 가지고는 현재의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위헌적인 이런 행보, 또 아주 국가까지도 이 위헌적, 위법적 부패의 카르텔을 깨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광범위한 제3지대의 연대와 조직화와 시민들의 이 조직화된 행동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실천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김현지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 못지않게 큰 위기적 상황이고 이런 시스템의 문제다. 이 김현지 관련 14가지 의혹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이 농축돼 있다.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물론 이재명 정권의 위기도 생각보다 대단히 빨리 올 거다. 네, 이게 제가 한 100일 동안 고민했던 사안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나치즘에 비유를 하거나 신독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일관되게 제기했던 부분은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뭐 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뭐 여러분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지난번에 책에 썼던 제일 비중이 있었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버드 대학 레비츠키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 페루 등 독재자들의 사법 파괴에서 언급을 해줬고 또 그다음에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제 네 여기서도 또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고 또 세 번째는 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가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먼저 일관되게 이재명 정부의 신독재 우려, 네, 또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나 또 나치즘으로의 회귀의 우려를 정면으로 비판한 거고요. 예, 뭐 이거는 다시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고 저는 지금 이 차진아 교수를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네, 이 고려대학교 교수신데, 네, 뭐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목소리로 인용해 드릴게요. 가장 깨어있는 양식 있는 또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정리한 이 교수님입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왜 위헌인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재판부 구성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만일 대통령 재판 5개를 모아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의 법관 3명을 배정한다면 합헌인가 위헌인가?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것이 뭐 이 예를 들었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네, 이 교수 의견만이 아니라 지금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집착할까? 네, 내란 재판 이슈가 등장한 게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기각 사후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힌 건 무죄가 날 확률도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 유죄를 받아야만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정당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당해산 청구를 하면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대통령 연임 개헌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 나왔던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을 늘리는 거, 네, 또 대법원장 또
탄핵하려고 하는 것들, 네. 여기 이제 보세요.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한다.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특별재판부라는 발상을 떠올렸는지 놀랍다. 네. 그들이 성서처럼 읽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히틀러가 체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을 특별재판부의 회부에 롤란트 프라이슬러라는 악명 높은 판사로 하여금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된 비극의 역사다.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라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치즘적 사고다. 네, 외롭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용기와 가단성을 보여주셔야 된다. 우리가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을 존경하는 건 그가 법리에 해박해서가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사법부 독립 시침에 시의 결연히 맞섰기 때문이다. 네. 네, 이분이에요. 당신은 우파인가? 이것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을 비판하고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을 비판했더니 학교 교수님 한 분이 당신 좌파 아니었어 하더라. 네. 이문정 검사는 고려대 법대 동기다. 네. 근데 1974년생이고 고려대 제가 63년이니까 11년 후배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고 네. 그래서 지금 고려대 법대 법학전문대 교수로 계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제가 이렇게 추석 끝나고 정리하고 나면 한번 찾아뵈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좀, 네. 차지나 헌법 위에 군림하는 내란 재판부, 민주주의 파괴 발상. 네. 이런, 네. 헌법 파괴적 발상, 이런, 이 내용이, 예? 정말로 이렇게, 명료하면서 방송에 좀 몇 군데 나오다가 저기 오던데, 이제 그리고 이제 김영준 교수가 또, 네. 한국은 지금 소개시키고 싶은 글이 많지만, 네. 김영준, 네, 이제 초빙 저널리스트예요. 전에 국민대가 교수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자, 1980, 네. 87년 체제 이후 민주화의 길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선출 독재의 유령이 배회하는 이유는 뭐냐? 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이중적 신념 체계다. 네. 대통령이 겉으로는 민주적 가치를 표방하지만 실제 행동은 권위주의적 독단적일 수 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 서열론을 제기했다. 독재로 가는 길. 대한민국에서 선출 독재의 유령이 배회하는 두 번째는 집권 세력이 강성당원과 팬덤에 애속화됐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대선 패배 후 보수의 무력화와 파편화 때문이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 국힘당의 지금 보이는 행태들은. 예, 젊은 친구들까지. 자, 터키의 저널리스트 예제 테멜쿨라는 자신의 책 How to Lose Country에서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7단계인데 1번 네, 정치 언어의 왜곡, 2단계 정치적 반대 세력의 악마화, 3단계 국민의 의지 절대화, 4단계 사법부와 독립기관의 무력화, 5단계 표현의 자유 등 시민 자유의 억압.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야당과 사회운동 해체, 권위주의 체제 공가 7단계 중에서 우리는 5단계에 이르렀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또 했죠. 주진우 국힘당 의원이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 중국의 사법체계하고 동일하다. 네, 저도 중국에 대해서 한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게 중국의 사법체계라는 거죠. 정치협상회라고 하는 중국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 공안청, 사법청, 경찰서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위원회를 통제해서 국민탄압과 반대파 숙청이 활용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간결하던 체제가 놀라운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한 걸로 한번 봅시다. 네. 자, 지금 아까 말했던 이제 몇 가지 좀 종합적인 결론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뵙고 그래서 자, 소위 말하는 경기 동부연합일 때, 네, 그 당시에 김현진은 정진상, 네, 이석기 이런 라고 경기 북부 동부연합하고 깊숙이 인발부돼 있다는 언론의 보도. 네. 그리고 뭐, 네, 뭐 넘어갑시다. 뭐. 네.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등장했고 또 성남우제 21은 18명을 지원을 받고 여기서 또 이재명 대통령 형이 김현지 뭐 등등 김태년 뭐 이런 사람이 죗값을 칠 거다는 경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특활비 집행 내역의 문제점들. 네. 일일이 뭐 다 저기하기 어렵고요. 또 지난번 말했던 그 조폭이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니? 만약 이러면은 고발을 해야 되고 무고죄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지금 없어요. 이 장영하 변호사라는 사람이 알 텐데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네. 아까 나왔던 이 복잡한 사법 체계가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누가 걸려들면 뼈도 못 추리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유착돼 있는 어떤 후보면은 어떤 이 혐의자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 이리 갔다 해서 이 위로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안에서 이게 과연 용납될까요? 네. 네. 여기 이제 2018년에 나왔던 뭐 상당히 규명하기는 어렵게 됐죠. 뭐 요런 이유 갖고 이제 루머들이 많이 도는 거죠. 네. 니르바나라는 사람이 시장님 아까 우리 집 아이가 시청 앞 바닥에서 아는 아저씨가 뛰어가길래 얼른 붙잡았네요. 크크 뭐 이게 무슨 의미냐? 함축적인 거 아니냐 해가지고 뭐 난리인데. 네. 또 뭐 인사비서관에도 다 그들의 카루텔이다는 언론 보도들. 네. 네. 이게 이제 인상적인 사진이죠. 청와대 안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이제 오는 것, 식사하는 것들, 만사 현지통 아니냐는 것고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유엔 이제 대사로 간 연수원 동기. 참 제가 외교 쪽에도 관여했습니다. 놀라운 오늘 제가 만들었던 썸네일이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댓글 좀 소개해 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당분간은 라이브는 토요일 날 저녁 정도 9시에 이렇게 1시간 정도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1시간 정도 뭐 좀 종합 정리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제는 수시로 이 녹화해서 쇼츠 또 뭐 롱폼 또 좀 뭐 긴 내용 이렇게 띄울 거기 때문에 내용은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뭐 제가 게시판이나 여러분께 의견을 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효성TV 내에서도 좀 특별 회원제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영상 편집, AI 여러 가지 기술, 또 뭐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수익 모델 창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또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모개님, 또 SGK님, 네, 존마님 많이, 네, 네, 저는 이 차진아 교수의 유튜브 영상을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머니볼님, 네, 비상님, 여러분들 요 댓글 띄우는 건 제가 이제 끝나고 차분히 자세히 좀 볼게요. 어, 박원석 씨가 주빌레 은행 이사기도 했나요? 음, 네, 자, 이제, 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약간 과도기적인 연습 단계예요. 너무 많은 걸 배워와서, 지금 오늘도 썸네일 보면은 좀 이렇게 테두리도 치고, 배경색도 넣고 해야 되는데, 약간 제가 아직 불안불안해요. 전적으로 제가 만든 건데, 그리고, 앞에 띄운 영상 3개도 제가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AI에서 주는 또 뭐, 예, 이 픽사베이, 또, 네, 픽셀, 네, 또 뭐 등등 뭐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 한 달 정도는 해야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미리 예고해서 예약으로 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띄우기도 하고, 뭐 또 짧은 라이브를 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추석 명절인데, 네, 뭐 100여 명이 넘는 동시 접속, 네, 이런 구독자분들이 와주시고 또 반가운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훨씬 더 대중적인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파트별로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그 유튜브의 방향은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한 것 같은 신독재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와 같은 그런 서브 채널, 그리고 또 내로남불과 같은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의 이중성 고발, 또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생존과 생활,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뭐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 네, 재정 자립화를 위한 진정한 행복한 부자의 길은 뭔가, 거기서 주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수익 모델 창출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같이 방법도 모색하고, 필요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 외에 또 다른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나겠다. 네, 거기에 여러분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의견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라. 네, 여기다가 제가 네, 저에게 혹시 다 아시겠지만 그 개인적인 연락을 하실 분은 음,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네, 좋은 어, 의견 있으면 문자 주시면 돼요. 네, 아까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나도 관심이 많다,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선생님 도움도 컸지만, 역시 문대열 이사가 아주 이 고난도 기술들을 네, 저희 집에 와서 점검을 해주세요. 여러분 보면 뒤에 커튼도 치고, 또 오늘도 해상도도 높고 뭐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요. 끝으로 앞에서 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만든 3개의 영상, 앞으로 다양하게 시도하고자 하는 3개 영상. 첫 번째는 앞으로 최성TV가 이렇게 바뀌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짧은 숏 1분짜리 영상이고, 두 번째는 오늘 김현지 사건이 터졌을 때 1분 이런 정론 또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낯설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하고 성공을 위한, 진정한 어떤 부자 되는 길을 위한 제가 행복한 부자 노트에 썼던 영상 1분짜리 한 서너 개니까요. 그거 보시고 오늘 돌아가시고요. 내일 모레 잘 보내시고, 또 내일부터는 제가 예약으로 하고 라이브는 또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동안 여러분 못 뵈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의견을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끄고